풀쌤의 코코로 한국사 시즌 3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변화가 농업 생산력 증대와 세금 제도 변화가 상공업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가까운 시장에서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급자족하는 농민들은 농사지으면서 자급자족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뭔가 사와야 됩니다. 뭐 집신도 뭐 농사를 지어야 지푸라기가 있고 지푸라기가 있어야 집이 있어야 집신을 뭐 쉽게 말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사서 써야 되니까 시장이 필요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 사람들이 단체로 막 엄청난 양으로 사갖고 가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 필요가 생겼겠죠. 이로써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인들은 제품을 시장에다가 판매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솜씨 좋은 장인들의 제품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이 자본가들, 상인들이 돈이나 필요한 재료를 먼저 주고 그걸 장인의 물건을 사전에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거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대관령의 가을에 김장철이 되면 밭대기라고 그러죠. 밭을 통째로 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돈이 있죠. 그래서 상인들이 아예 농민들하고 계약해서 여기는 생산되는 대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밭대기로 아예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미리 돈을 주거나 원료를 주고 대신에 그 물건을 확보하는 거죠. 먼저 대금을 납부해 버렸다. 먼저 선 대금을 납부하는 제도.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바로 선대제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써서 죄송.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자본이 수공업자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18세기 말 이후에는 독립적인 수공업자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간의 광산 개발은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광산 개발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광산 개발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촉진되는데 우리나라는 은 자체를 별로 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명나라 군대들이 이미 은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은본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명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7년간 머물면서 우리나라에서 은광도 걔들이 막 몰래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은의 가치에 대해서 이 재화로서의 은에 대한 가치, 교역 수단, 그 다음에 유통 수단으로서 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은 경제가 시작된 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산 개발이 촉진되고 이제 청나라, 조선 후기에 되면 청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은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네, 광산 중에서도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돈은 있어. 근데 광산 개발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 광산 경영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덕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좀 그 광산 다룰 줄 아니까 캘 줄도 알고 나 거기 노하우도 있고 광산 운영에 노하우가 있어. 근데 다만 내가 돈이 없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상업자본을 끌어들여서 아예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광산을 경영하는 겁니다. 전문 광산 경영인 덕대. 혈주, 구멍혈자.
구멍 혈자 주인 주자. 이 구멍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굴은 네가 맡아. 네가 그 사람들 고용해. 이 노동자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광산 노동자들은? 그렇죠. 농민들 중에서 농토에서 유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온 몰락한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농민들이 광산이나 포구, 도시에 가서 임금 노동자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되는 겁니까? 노동자로, 광산 노동자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광산이라고 하는 데는 철저하게 캐는 사람은 캐기만 하고 운반하는 사람은 운반만 하고 그다음에 이걸 선별하는 사람들은 선별만 하고 이렇게 해서 분업과 협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돈 대주는 사람과 그다음에 경영하는 사람, 그다음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업과 협업이 발달된 생산 양식이 등장하게 됐다. 이게 광산이고요. 광산업의 발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쌀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하고 했죠. 근데 이제는 시장이 일상화되고 5일마다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도시에서는 아예 상설 시장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매번 쌀 짊어지고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동전, 화폐 이런 게 편하다는 거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력 증대, 특히 그 대동법의 시행이 오히려 시장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쌀을 왕창 받아가지고 이 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니까 수공업 생산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쌀로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대동법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뭐 만든 물건이나 이런 거 시장에 내다가 팔고 오히려 이제 쌀 같은 걸 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게 농사 짓는 것만으로 뭐 그걸로 뭐 다 하긴 하겠죠. 부족하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공인과 사상이 상업 활동을 주도했다. 공인들 세금 공짜. 여기 선생님이 미리 써놓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관에다 납부해야 될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죠.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상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사사로운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적 상인들, 자본이 쌓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죠. 도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건을 조금 왔다 갔다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소매상이라고 하죠. 대량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도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매로 장사하려면 큰 창고가 있어야겠죠? 창고, 도구로 성장하게 된다. 조선 초에서는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중농, 억상이라고 해서 상업을 엄청나게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물건, 나라에서 써야 되는 물건들 때문에 시전 상인들만 활동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전들에게 금 난정권을 부여합니다. 네 글자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금난정권이라고 이렇게 띄어서 끊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금난정권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금난전권입니다.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자기들은 나라에다가 물건을 관세품을 조달하는 애들이니까 특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위에 다른 어지러운 점포, 어지러운 전들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금난정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악용을 하는 거죠. 다른 상인들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정조는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통공정책을 써서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써서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죠. 아무나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사람들의 수가 몰리니 이제 사대문 안에서는 이런 시전 상인들이 금난정권을 행사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울 도성 바깥에
대신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제 곳곳에 시장들을 만들게 됩니다. 뭐 송파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2현 7패, 뭐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2현 105개. 여러분들이 또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시겠죠? 송파는 많이 들어봤죠? 이런 곳에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진다. 유통경제의 활성화, 한성, 서울의 시전수가 늘어나게 되고, 시장, 거꾸로 하면 장시죠. 장시가 활성화되면서 보통 5일장인데 상설시장이 항상 열려있는 시장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지역적인 유통망이 형성됩니다.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돌뱅이 보부상이죠. 그리고 포구상업이 발달합니다. 왜 포구상업이 발달할까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세금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로길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길로 다 모여요. 그 근처에 물길로 다 모이면 이게 이제 연안을 타고 서울로 가는 거죠. 한 번에 못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데 포구에 정박을 해야 되죠. 그 포구에 정박을 했을 때 상업활동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쌀로 가져가던 거 일부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건들 교환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가 좀 장사가 되겠다 싶으니까 상인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객주나 여각 같은 데서 그걸 보관도 해주고 중간에서 거강권 노름도 하고 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포구가 대규모의 거래나 상품 유통의 거점 역할을 했다. 그 다음 대외무역, 조선 후기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하고도 무역활동 여전히 합니다. 중국과 일본밖에 안 하니까요. 국가적으로 허락된 것만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걸 열린시장, 열개, 시장시, 개시. 그 다음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 아닌데 사신들이 가다가 머물게 되면 그곳에 이제 중국 사신들이 와 있겠죠. 상인들이 와 있겠죠. 그 사람들이랑 뒤에서 장사한다 해서 뒤후자를 써서 후시무역, 사적인 무역입니다. 이런 게 성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쌀 가지고 물물 교환 안 하고 동전 가지고 하면 편하겠다. 이게 돌고 돌아서 뭡니까?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화폐는, 동전은 주존을 했습니다. 유통이 잘 안 됐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나왔으니 그 화폐가 뭡니까? 다 아시죠? 상평, 통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동그란 동전.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다. 항상 평등하게 통용되는 통하다. 통용되는 보배. 보배로 온 거 아닙니까? 돈이니까. 상평, 통보. 좀 이쁘게 그려볼까?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평, 통보 등이 유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나 그 지대, 소장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예요? 금납하가 금으로 낸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낸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돈이 일반적으로 유통되니까. 그 다음에 어음, 환과 같은 신용화폐. 이제 규모가 크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보면 자세히 보시면 후시, 개시, 후시 이런 것들 나오죠? 중국과 거래하는 곳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하고 거래하는 상단, 만상, 서울의 상단, 경상, 경강상인, 시전, 그 다음에 버들 유자, 평양은 유상, 개성의 송상, 옛날 이름이 송화가 아닙니까? 동네는 동래니까 내상, 일본과 거래하고, 이 내상과 만상을 중간에서 송상이 또 중개했다라고 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여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로써 조선 후기 경제 변동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